네,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뉴스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뉴포 모닝 브리핑이죠.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적응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이라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 해보니까. 오늘이 세 번째 뉴포 모닝 브리핑인데,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이 세 군데에서 제가 동시에 생중계가 나가고 있다는 점,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럼블 이 세 군데에서 지금 현재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세 군데 사이트에서 버퍼링 하는 시간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또 글자가 뒤로 가버리네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걸 앞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또 아예 제가 또 사라져 버리는군요. 다시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라펜스버거,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이죠. 라펜스버거가 1년 전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알려졌었는데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그건 단지 그냥 대화였을 뿐이다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것과 말을 좀 바꾸는, 과거에는 대통령이 나한테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식으로, 위협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던 거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주 국무부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는 그런 성명을 내놓고요. 다른 주들도 이렇게 따라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잠시 뒤에 연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1월 6일 목요일이죠. 내일인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신에 1월 15일에 애리조나에서 집회를 갖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왜 기자회견을 취소하게 된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CDC에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새롭게 업데이트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항원 테스트를 포함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 PCR 검사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레리 엘더 기억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리콜 당했을 때 그 리콜 선거에 만약에 리콜이 된다면 누가 주지사가 될 것이냐 해가지고 한 40명이 넘는 엄청난 많은 후보들이 떼거지로 몰려 나왔었던, 그때 단독 1위를 차지한 인물이 바로 레리 엘더입니다. 라디오 진행자인데, 레리 엘더가 그런데 돌연 올해 주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Political Action Committee, 그러니까 정치활동위원회라는 걸 출범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겨울 폭풍이 지난 월요일 이 대서양 지역하고 이 동부 지역을, 그리고 남부 지역을 급습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교통 혼란이 일어났다. 특히 이제 버지니아주의 I-95 인터스테이트 I-95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교통 대란, 밤새도록 수천 명의 운전자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새서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고요. 여러 주에서 지금 보고된 바로는 3개 주에서 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월마트에서는 지금 배달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 상당히 많은 인력을 새로 뽑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어떤 일상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600만 가구 정도가 배달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걸 3천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소식들도 이따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뉴포 모닝 브리핑, 잠시 뒤에 자세한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미국 내 최저가 한국 마스크 수미앤타미, 수소수 정수기 알카 하이드로, 저 안드레스 투자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미국 내 한국 기업 1순위 회계법인 고앤윤 회계법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예,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유튜브에서 생중계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페이스북하고 럼블에서만 생중계를 진행을 먼저 하고 유튜브에는 곧바로 파일을 업로드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기술적인 실수들이 오늘 너무 많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과 럼블을 통해서만 오늘은 일단은 먼저 생중계가 진행이 될 것이고 유튜브는 곧바로 방송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첫 번째 소식은 라펜스퍼거 이야기인데요. 1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중에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협박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지 않다. 그냥 단순한 대화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대화였을 뿐인데 그 단순한 대화였을 뿐인 것을 가지고 언론에다가 공개하고 녹취록을 그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갖다가 언론에다가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협박하고 못 살게 굴었다라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주류 언론들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트럼프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습니까?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한다 해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의혹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었고 증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증언록도 뭐 몇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언록들이 나왔는 이래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의혹은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없었다. 오히려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부정선거를 찾아내라고 오히려 막 큰소리치는 이런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정작 1년이 지나서 이제 와가지고서는 뭐 그건 그냥 단순한 통화였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냐면은요. 저스트 뉴스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저스트 뉴스에서 존 솔로몬이라는 분이 대표인데 존 솔로몬이 직접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에 이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인터뷰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내용들 중에서 이 부분이 이제 유독 사람들에게 눈에 띄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 전반적으로 인터뷰에서 라펜스퍼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에 의혹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조사를 해보았는데 FBI도 조사를 했고 GBI 그러니까 이 조지아 수사국에서도 수사를 하고 검사들도 나서서 조사를 해보았지만 의혹에 비해서 나온 것은 너무나 작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거가 아주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었던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 주장을 계속 펼칩니다. 인터뷰 내내 그런 주장들을 펼치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뷰 자체에서 특별히 라펜스퍼거가 입장을 바꿨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던 전화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단순한 대화였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한다라는 것. 이것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라펜스퍼거는 또다시 주 국무장관에 하겠다고 좀 출마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선거를 인식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죠. 주 국무장관, 조지아주 국무장관의 또 다른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라펜스퍼거를 무너뜨리겠다라고 공화당에 출마한 사람이 누구냐? 조디 하이스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조디 하이스 연방 하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무장관 선거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브래드 라펜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력한 상대방이 나타나 있는 연방 하원으로
단연 그 여러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정치인을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이런 인물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라펜스퍼거 입장에서는 어찌해서든 보수층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지층 다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은 저스트 뉴스 같은 데서 인터뷰 요청했을 때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었는데 보수층을 규합하기 위해서 자기 표밭을 지금 다지기 위해서는 뭐 그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이 마가 유권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마가 유권자들 자극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또 악마시하거나 나쁜 놈 취급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린 것이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은 예비선거,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대표로 본인이 이제 후보로 낙점을 받으려면 공화당 내부부터 먼저 다져놓고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1년 전에 있었던 그 전화통화는 그냥 단지 그냥 단순한 대화였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주 야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려는 뉴스의 핵심은 그것보다는 이 인터뷰 내용 중에 저스트 뉴스 쪽의 인터뷰 내용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뭐냐면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에서 지금 뭔가 새로운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됐다. 새로운 수사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밸럿 박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드랍 박스. 투표용지를 드랍박스에다가 넣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 트루더 보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트루더 보트라는 단체에서 지금 이제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해가지고 주 국무장관한테 이거 조사해라라고 근거들과 자료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트루더 보트에서 저희가 예전에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자료를 내놓았냐 하면은 드랍박스에 가가지고 투표용지를 수거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고 24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셀폰의 GPS 기록을, 이동 기록을 다 조사한 겁니다. 그것과 함께 어떤 것까지 조사했느냐, 드랍박스를 24시간 촬영하고 있었던 감시 카메라 자료까지, 영상까지 다 매칭을 해본 겁니다. 실시간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매칭을 해보았더니 의심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드랍박스에 와가지고 원래는 사람들이 넣어놓은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드랍박스에다가 떼거지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 개의 투표용지를 마구 집어넣는 이런 장면들이 지금 CCTV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럼 누구냐? 그 사람의 셀폰 번호를 가지고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해보았더니 이 사람이 어디 들렸다라는 이동 경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경로를 통해서 모았던 것들이 결국에는 밸럿 하베스팅 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투표용지들을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서 투표용지들을 받아다가 그것을 조작을 해서 넣었는지 그냥 넣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쨌든 사람들한테서 투표용지들을 쭉 거두어서 드랍박스에다가 넣어놨다. 이것이 지금 증거로 딱 잡힌 겁니다. 셀폰이 움직였으니까 GPS를 따라서 이동 경로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어디에서 얼마 정도 시간을 머물렀는지도 분명하게 다 기록이 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드랍박스 CCTV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만 자기 것만 딱 넣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뭉치를 그냥 넣어놓고 가는 거를 영상으로 딱 잡았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빼박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증거를 제시를 한 겁니다. 트루더 보트가 한 활동에 대해서 저희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활동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료조사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이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걸 민간인들이 이런 단체 활동을 해서 증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실에다 갖다가 내놓은 겁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조사 안 할 거냐?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서야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증언을 한 사람이 증인이 한 명이 나왔는데요. 이 증인은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는 비영리 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영리 단체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런 그
ballot harvesting, 투표용지 추수라는 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투표용지 쑥 수거해가지고 그거를 한때 모아가지고 이제 넣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이제 내부 고발자 같이 한 명이 나온 겁니다. 증인이. 지금까지는 뭐 고발해가지고 뭐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했는데 실제로 뭐 없었다. 예를 들면 라펜스퍼거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요, 뭐 사망한 사람이 투표한 게 뭐 5천 명이 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9명 딱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뭐 몇천 명이 아니라 딱 9명이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한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해 놓은 결과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날 정도로 선거 부정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쪽에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이제 트루도 보트에서 내놓은 이 자료들은 얘기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밸럿 하베스팅에 대한 것은 본격적으로 좀 수사를 했을 때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가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말은 뭐 라펜스퍼거는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나도 공화당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당선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나도 그걸 원했었다. 이거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투표함 열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걸 어떡하느냐.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이 이긴 걸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별로 그게 아니다. 이런 증거가 있지 않느냐. 증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사실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그런 증거가 아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갔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조지아 주에서 주 헌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 헌법에는 아직까지는 비시민권자가 투표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 자체가 헌법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투표할 수 없어야 정상인 것인데 그래서 아예 비시민권자는 투표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주 헌법에 명시해야 되겠다,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 헌법을 개정하는 그 헌법 개정안을 지금 이제 제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주들이 주 헌법 안에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 도시 그리고 카운티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뉴욕, 샌프란시스코, 버몬트 주에 있는 뭐 마을들하고 카운티들 그다음에 메릴랜드 주의 또 여러 도시들 이런 곳들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지아 주에서도 주 헌법을 고쳐서 비시민권자는 투표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법들은 쉽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법 바꾸자 하면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헌법은 주 헌법은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민 투표를 해야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투표를 해야 해서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일단 쉽지가 않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는 헌법을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올 11월 8일 그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 헌법 개정안 해가지고 비시민권자는 투표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내용에 여러분은 뭐 동의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하나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좀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선거법을 바로잡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대로 된 선거, 바른 선거가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저희가 인정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 여전히 저희가 좀 갑갑한 것은 이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이 끝까지 부정선거를 부인하려고 하는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해야 되는 것인데
뭐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작은 숫자밖에 나오지 않았다. 의혹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덮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더러 속쓰리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지아주에서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벨럿 박스에다가 막 무더기로 투표용지, 우편 투표용지를 갖다가 수거해가지고 갖다 넣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일단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아주 짧은 한 줄 성명을 내놓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일단은 와우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건 조지아 선거 부정에 대한 큰 뉴스다. 다른 많은 주들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한 줄짜리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스턴 뉴스의 뉴스를 링크를 해놓았는데 사실은 이 부정선거 문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로 아이디 문제가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신분증 제시 안 하고도 투표할 수 있게끔 하려는 움직임을 자꾸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오면은 일단 투표를 받아주고 나중에 신분 확인은 뭐 나중에 해도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옳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된다. 유권자 아이디라는 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조지아주 유권자 아이디법이라는 걸 이제 선거법 개정안 만들면서 넣었습니다. 이랬더니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들끓고 일어나가지고 조지아주는 그러면 안 된다, 유권자 탄압이다, 뭐 난리를 쳤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지적을 했었냐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물론 잘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실제로 선거법을 개정을 하려면 텍사스처럼 해야 된다. 조지아주는 아직 약하다. 이제 이런 식의 지적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는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좀 뭐 이러고 있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유권자 탄압이다 그러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아직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조지아주 의회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을 할 수 있게 하기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벨럿 박스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죠. 이게 이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벨럿 박스 같은 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부정선거의 온상인데 없애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냥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의 의견들을 지금 슬슬 받아주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유권자 아이디는 증명을 하게 해서 그래서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투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유권자 아이디도 사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유권자가 진짜 유권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결국은 유권자 명부입니다. 유권자 명부에 이 사람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유권자 명부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가 이게 관건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전국 50개 주 어느 곳도 이 질문에 자유로운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들이 유권자 명부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관리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처럼 무슨 전자정부 이렇게 딱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주로 이사간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사망한 사람들을 시시때때로 삭제할 수 있는지 이런 관리 감독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 아이디라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다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지아주에서 이 벨럿 하베스팅,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수거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수집해서 그걸 조작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불법적인 선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점은 높게 평가를 하고 다른 주들도 이런 부분들, 벨럿 박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 트루더 보트라는 단체, 이 조지아주 국무부가 이 조사를 안 할 수 없게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준 이 트루더 보트라는 단체에서는 조지아주만 조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 경합주 지역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분명히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조사 과정이 워낙 힘들고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야 되는 작업이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국엔 비용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 트루도 보트라는 단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조사를 이런 민간 단체들이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조사는 사실은 정부기관에서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이걸 민간 기업들이 이제 와가지고 더군다나 민간 기업들은 그런 자료들을 CCTV 자료라든가 아니면 유권자 명부라든가 뭐 이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 조사가 이렇게 쉬운 입장이 아닌데 왜 이런 걸 민간인들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트루도 보트가 조지아 외에도 다른 주에도 이런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주들도 이와 유사하게 이게 밸럿 하베스팅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에 전자기계를 이용한 투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캐나다 안 하지 않냐 이겁니다. 종이투표 사용한다. 정확한 선거를 하려면 종이투표로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뭐 사전선거 이런 거 우편투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당일 하루에 딱 깨끗하게 끝내버리자. 현장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봉하고 이게 가장 깨끗한 방법입니다. 예, 기계 사용할 거 없이 종이에다가 하고 수개표하고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단순한 방법이 아주 가장 명확한 방법인데 근데 이를 좀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꼼수를 쓰려는 나쁜 의도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에 원래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에서 이 보도를 좀 강하게 했고요. 그리고 좌파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원래는 1월 6일 위원회가 추모 행사를 가지려고 했던 추모 예배를 의회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다가 맞불 작전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흐려 놓으려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취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브 아메리카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취소하겠다라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는데 이 성명서 내용을 저희가 읽어드리자면 이제 이렇습니다. 1월 6일 민주당 안특별위원회 그리고 2명의 실패한 공화당원 누군지 다 아시죠? 예, 그 리츠 체니하고 아담 킨징거 이 2명의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은 지금 공화당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짜뉴스 미디어의 총체적인 편견과 부정직함을 고려해서 나는 1월 6일 목요일 마러라고에서 열릴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대신 1월 15일 토요일에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내 집회에서 그 중요한 주제들 중 많은 부분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성명서 내용대로라면은 1월 6일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했던 것을 취소한 이유는 특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언론들 때문입니다. 언론들. 가짜 뉴스들 때문에 기자회견 취소하겠다. 좀 더 성명서 내용을 다시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점점 더 명백해진 것은 낸시 펠로시와 의회 경호부대가 DC 주 방위군이나 군의 의사당 출석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레임스트림 미디어는 보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가짜 뉴스들 그리고 좌편향되어 있는 이른바 주류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매체들은 1월 6일 특별위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확대 재생산하기 바빠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해봤자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기자는 보낼지 모르겠으나 그걸 크게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깔아뭉개는 폄하하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1월 6일 특별위원회의 말을 더 부각시키는데 이걸 보조자료로 써먹는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1월 6일 특별위원회는 사실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1월 6일 특별위원회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는 보도를 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걸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갖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이 주류 언론들이 공격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사실 했었는데 일단은 뭐 지혜롭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취소한 것 자체는.
성명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의 이메일과 국방부와의 서신 교환은 존재하지만 언론은 이 증거를 요구하거나 진실을 보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은 이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이 사실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1월 6일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FBI에서 미리 공지가 나왔었죠. 테러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미 공지가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친 그것 말고 공화당 당사하고 이 민주당 당사 양쪽 당사에 폭발물 설치가 됐었다라는 보도가 그날 같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FBI 쪽에서는 미리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의회 경찰서에다가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병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날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의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된다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걸 거부했죠. 예. 주 방위군 뭡니까 당시에 국방부 장관한테도 연락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국방부 장관이 펠로시 하원 의장한테 이야기하니까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기다려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의회 경호대하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주 방위군이 제 시간에 출동해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을 막았던 겁니다. 미리 조치를 취해서 만약에 군 병력이 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은 그런 대규모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서로 연락하고 주고받은 자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들은 이걸 공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걸 이슈로 삼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거를 이슈로 삼으려고 하면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부정선거 때문에 일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과정 중에서 일처리가 낸시 펠로시라는 민주당 하원 의장의 일처리가 잘못돼서 이 일이 이렇게 커진 것이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위대한 은폐위원회이고 미디어가 연루돼 있다. 왜 구린내 나는 아담 쉬프는 아무런 결과 없이 짐 조던 하원 의원의 진술을 위조하고 바꿨을까? 예. 이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좀 자세히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때 말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아담 쉬프라는 인물은 걸핏하면은 지금 가짜 자료들 내놓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짐 조던 의원이 이야기했던 발언했던 내용을 갖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지 맘대로 편집해서 엉터리 주장을 펼쳤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명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미친 낸시 펠로시는 하원 경호대 및 최고 행정관과의 대화를 제공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이미 파괴했다고 느끼는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가. 낸시 펠로시 측은 본인이 그날 1월 6일 그 전후로 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통신 자료들에 대해서 꼭꼭 감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없애버렸을 거야 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은 그걸 감추고 있으면서 트럼프 주변 사람들한테 내놓으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1월 6일 특별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기화되어져 있는 잘못된 조직이다. 이걸 저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2020년 대선 사기극인 워싱턴 DC를 찾는 사람들의 일차적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워싱턴 DC에 모였었느냐? 이것은 정말로 세기의 범죄였다. 나는 다음 주말에 애리조나에서 미국을 구하기 위한 큰 집회를 위해 우리의 위대한 미국인 애국자들 보기를 고대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1월 15일 토요일에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대형 집회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달라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마지막에 마무리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워싱턴 DC에 1월 6일 많은 사람들이 갔던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이 1월 6일 사태에 대해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할 말이 많다. 근데 그 이야기를 원래 1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하려고 했으나
어차피 언론들이 다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유명한 대형 언론들 다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 침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언론들 때문에 결국은 기자회견을 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 이야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CDC에서 코로나 격리 지침을 업데이트했는데 지금 이제 항원 테스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앤소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방송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항원 테스트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생활해도 된다. 이렇게 해주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파우치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격리한 사람들을 격리해서 풀어주기 전에 마지막 검사를 해가지고 확실할 때, 근데 그건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PCR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격리해서 풀어줘야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CDC 내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 이야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열흘 격리하던 것을 5일 격리하는 것으로 줄여놓은 상황인데 이 열흘 격리하던 걸 5일 격리하는 것으로 줄여놓게 된 것도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격리 기간을 줄여야 한다. 지나치게 격리 기간이 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발병을 하는 그 상황이 한 2, 3일 정도 선에서 이미 발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파력이 그때 가장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5일 정도면은 충분히 이 전파력이 가장 커지는 피크 지점을 지나갈 수가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발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5일 아니면 파악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5일로 격리 기간을 줄여놓은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안전하지 않다. 5일이라는 시간 가지고 감염이 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기에는 5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경기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난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인력난 문제를 해소해주고 사람들이 일터에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격리 기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이 문제냐, 경제를 살리는 게 문제냐, 어떤 것을 놓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무작정 경제 살린다고 방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일단은 CDC에서는 열흘에서 5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나온 이야기가 항원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법이다라는 권고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갱신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PCR 검사를 권고하는 겁니다. 하는 게 좋다. 좋은 건 알죠. 그런데 이 항원 검사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격리돼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죠. 격리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 PCR 검사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어쨌든 조사를 하는 것이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PCR 검사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DC에서 이거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PCR 검사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실제로 나는 증상도 없고 전염력도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CDC는 코로나19에 심각하게 걸린 사람들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의 격리 기간을 권고한다라고 좀 얘기해 놨고요. 언제 다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의사들 주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과 상의해서 그래서 결정을 해라. 그냥 한번 감염이 됐던 사람들은 이제 나 증상 없고 시간 지났으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도 돼라고 아무나 만나고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19를 앓고 있거나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은 격리를 끝내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이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격리라는 것이 꼭 감염이 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도 격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밀접 접촉이라는 이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오미크론처럼 전염력이 강한 상황, 변종들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꼭 밀접 접촉이 아니더라도 접촉을 한 경험이 있다, 한 공간에 같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감염자와 그 한 공간에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스스로 격리를 해서 며칠 동안 본인이 좀 안전한지 병이 걸려서 증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격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검사는 옵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감염이 된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악수한 적이 있다. 근데 저 사람이 감염됐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지금 감염된 거 아닌가? 그럼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시냐 하면은 검사를 받으러 가시려고 합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서 검사 받고 양성이면은 격리하고 음성이면은 나 안 걸렸네 그러고서는 그냥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감염된 사람하고 일단 접촉을 하셨으면 그러면 먼저 격리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격리를 먼저 해서 5일 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일단 지내보고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그때 뭐 검사를 받든가. 근데 격리하는 동안에도 자가검진 키트가 있으니까 그거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죠. 격리하면서 자가검진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격리를 끝낼 때, 격리하는 5일 동안 사실은 매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격리 끝날 때에도 마지막에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격리를 끝내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사실은 본인이 무증상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로 나와가지고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게 좀 갑자기 확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경우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경각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예전처럼 무작정 무서워할 그런 병은 아니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것처럼 뭐 독감 수준 아니냐. 독감 수준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주의해야 되겠죠. 음주운전을 왜 나쁘다고 합니까? 그냥 집에 잘 가면 되는데 음주운전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부주의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단속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전염시킬 수 있는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의 위생관리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 이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양심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리 엘더 캘리포니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이 리콜이 있었던 게빈 뉴섬 주지사,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도전장을 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인물이 바로 이 레리 엘더입니다.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이죠. 보수 성향의 토크 진행자로 인기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달변입니다. 뭐 말을 워낙 잘하고, 자기 입장 분명하게 잘 제시하고, 확실하게 1등 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리콜 선거가 실패했죠. 리콜 자체가 실패했죠. 주민들 60% 이상이 61.5%가 61.9%군요. 61.9%가 그냥 리콜에 반대한다라고 투표를 하는 바람에 결국 레리 엘더는 차기 주지사가 될 뻔했으나 이제 못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연설을 하면서 엘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뭐 리콜이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 주지사 선거에 나와가지고 정말 주지사가 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들을 했었죠.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엘더는 이제 어제 성명을 내놓고요.
변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주지사에 출마했다. 정치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매우 짧은 시간에 수백만 표와 수백만 달러를 긁어 모을 수 있는 우리 캠페인의 능력은 우리가 미국인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지사에 출마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Political Action Committee, 그러니까 팩을 만들겠다. 그 팩을 발족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정치활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오히려 내가 주지사 선거에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더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더 많은 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표를 모아주는 역할, 선거 자금을 모아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이죠. 일종의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으로 그런 역할을 앞서서 했던 인물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도 본인이 주지사 선거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다음에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게끔 후원하는 그런, 그리고 유권자 운동을 벌이는 그런 이제 활동을 벌립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의 블루 웨이브가 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이제 어떤 변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레리 엘더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레드 웨이브, 이 붉은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붉은 물결을 일으키는 변화의 중심에 과연 이제 설 수 있을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엘더가 직접 주지사가 돼서 정치계를 이끄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풀뿌리 운동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좀 전반적인 개혁, 그러니까 주지사 한 명 바뀐다고 모든 게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지사가 바뀌어봤자 주의회가 여전히 파란색이면, 그러면은 주지사 혼자 빨간색이었봐야 이게 호흡이 맞지가 않아서 오히려 일 자체가 어려워지는, 행정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주지사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지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캘리포니아주 자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빨간 주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오히려 자신은 이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 바라고요. 그 캘리포니아는 지금 상당히 많이 좌경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정치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념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반 국민들이 더 이해하고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건 레리 엘더가 제가 볼 때는 옳은 방향을 선택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폭풍이 갑자기 급습하는 바람에 갑자기 따뜻한 날씨였다가 갑자기 추운 날씨로, 그러니까 거의 뭐 초여름 날씨였던 것이 한겨울 날씨로 한순간에 확 뒤바뀌는 일이 지난 주말 사이 요번 주 초에 있었습니다. 주로 동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버지니아주 95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눈이 엄청나게 내리면서 차가 그냥 다 꽁꽁 막혀버리는, 그래서 그냥 도로 위에서 밤을 새우는, 보도 USA 투데이에 보니까 뭐 27, 집에 들어가는데 27시간 걸렸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뭐 학교들 뭐 수업 못 열고, 눈 때문에, 워싱턴 DC도 그렇죠, 눈 때문에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다 돌리고, 뭐 이런 거는 뭐 둘째치고 아주 대란이 벌어졌던 겁니다. 버지니아 교통부는 화요일 저녁, 어제 저녁에 트윗을 통해서 교통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다, 좌초된 운전자 이제는 없다라고 이제 상황이 다 풀렸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월요일 날 시작이 돼서 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겨울 폭풍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지금 겪은 분들이 나왔다. 자연재해 문제는 근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러면은 뭐 기후가 어떻고 뭐 엘니뇨 현상이 어떻고 뭐 결국은 무슨 뭐 인간들이 뭐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자연재해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이 굉장히 빨라졌죠. 셀폰이라는 게 나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온 건 정말 얼마 안 됐죠.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지구촌 소식들을 빠르빨리 접하게 되면서 세상이 마치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 기후변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처럼 막 갑자기 느껴지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산되기 전에는 이 기후변화 문제 얘기가 그렇게 큰 문제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게 소식들이 전달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아예 무시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그건 또 아니죠. 항상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비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어떤 지혜로운 대처를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는 우리 인간이 항상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준비는 항상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이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기후변화 문제를 떠올리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월마트에서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배달 기사를 3,000명을 고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현재 지금 100명 정도인 배달 기사 숫자를 늘려서 3,000명으로 늘리겠다. 한 600만 가구 정도의 지금 배달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3,00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월마트의 목표라고 합니다. 배달 서비스라는 것,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꿈의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한국처럼 배달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24시간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주문하고 배달해서 받아서 이거를 한 게 과거에는 정말 낯선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죠. 온라인 쇼핑몰들이 어떤 그 전체 이런 상거래의 중심으로 지금 들어서 있는, 그래서 리테일 샵에 직접 방문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이제는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그 역전 현상을 보일 수 있을 정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역전되려면 멀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미국도 결국은 이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과 달리 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이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배달 서비스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 뭐 우버라든가 리프트 같이 이제 여러 회사들, 뭐 도어투도어라든가 이런 여러 회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둘씩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월마트라든가 특히 아마존 때문에 지금 월마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어그레시브하게 나오고 있죠. 한국에서 쿠팡이 하는 것처럼 24시간 내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지금 아마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전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월마트에서도 그래서 이건 그 단순하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문은 온라인으로 해놓고 월마트에 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받아가는 이런 픽업 서비스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직접 집 앞으로 갖다 주는 배달 서비스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이제 의지뿐만이 아니라 현재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변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이게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A씨, B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Before Corona, After Corona. 영어로 이야기하면 Before COVID, After COVID.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씨 3년이다 올해가. After Corona 3년. 그러니까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니까 환경들도 많이 바뀌게 되고 사람들의 생활 문화도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온라인 활용도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배달 문화가 그래서 갑자기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배달 서비스에 특화된 배달 서비스들을 준비하는 아이디어가 있고 실행력만 있다면은 한번 스타트업 회사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1개 주에서 월마트가 보유한 전기차 충전소가 1396곳이 있는데 이곳들을 활용을 해서 이 월마트의 배달 서비스는 100% 전기차로 하겠다. 이런 발표가 지금 나와 있고요.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스마트 도어락만 설치하면 그러면 배달원이 일회용 비밀번호로 집 문을 열고 부엌 안까지 들어가서 식료품을 냉장고에 넣어주는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네. 이제 도어락 서비스를 월마트 거를 이용을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했다가 우리 집 도둑 맞았다 그러면 월마트에서 배상해주는 그런 보험 프로그램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월마트는 배달기사에게 기존 직원들보다 높은 임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사고나 어떤 나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미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월마트가. 시범 서비스였었죠. 그때만 해도. 근데 팬데믹이 2020년에 터지면서 이 지금 배달 서비스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던 거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이를 추진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장 보는 것을 꺼리는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는데 꺼리는 것도 꺼리는 거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장 보러 나와야죠. 그런데 백신 맞지 않으면 장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은 매장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뉴욕주 같은 경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내 공간에 못 들어가는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이 배달 서비스를 좀 해야 되는 이 정치인들이 이런 나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는 이제 하나의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배달 서비스는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리는 뉴스는 여기까지인데요. 참 제가 3일째 모닝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여간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고 오늘도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많았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좀 다시 안정이 될 거고 자리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다양한 소식들, 간밤에 있었던 좋은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제이권님이 이런 댓글을 다셨는데요. 실내에서 방콕하며 와이프와 알콩달콩, 손주들과 살콩달콩, 오미가미 눈만 껌뻑. 네. 팬데믹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 댓글을 보니까 갑자기 들었습니다. 집안에 갇혀 사는 것이 좋긴 하겠습니까? 하지만 집안에 갇혀 산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 모든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모든 상황이 그렇죠. 불가에서는 뭐 마음먹기 달린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마음먹기 달린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다 같은 이제 이야기들인데요. 결국에는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뭐 누가 극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나는 그냥 가만히 쥐죽은 듯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오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뉴스 브리핑, 모닝 브리핑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를 발견하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이따가 저녁 6시에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